17번 Fluid Dynamics. 자,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Current Density를 이용한 Continuity Equation의 유도와 활용, 그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 근데 그 Fluid Dynamics 부분에는 이 타임 디펜던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만 있는 바람에 일반적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지 않고 구구단과 같은 계산을 하다 보니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면이 심각하게 많아. 이 문제를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뭔지를 잘 깨닫기로 합시다. 이것을 알게 되면 2학기 때 전자기를 공부할 때 전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 그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질량을 전하로 바꾸게 되면 이것은 이 current density는 보통 current density를 적분 area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적분의 형태로 맡은 것을 current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것은 정의라고, 이것을 유도할 수는 있어. current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데 그냥 current density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그 뜻을 음미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current density란 J라는 벡터 필드이고 한 지점 공간에 있는 모든 지점의 함수이기 때문에 벡터 필드이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time dependent 벡터 필드가 된다. 이 time dependent 벡터 필드의 특성은 무엇이냐? velocity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에 massive particle의 density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죠. 그 부분 한 지점마다에 해당한 것이니까 공간의 어떤 조그만 영역 안에 조그만 dv라는 볼륨 안에 질량 m이 있을 때 그것을 density라고 하고 공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시간의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steady state라고 한다고 하는데 steady state는 steady, 꾸준한 거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time independent를 다른 말로 해서 time independent한 것을 steady state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steady state에서는 J는 그냥 공간의 velocity도 공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steady state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근데 이 질량이 유니폼하게 잘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 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들로 구성되어 있어 질량이 분포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이 각각이 똑같은 속도 v로 날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current density를 어떻게 기술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얘네들이 움직이면 머리가 이제 막 정신이 어지러우니까 얘네가 움직이지 않게 속도를 빵으로 만들어 놓아서 딱 사진을 딱 찍어. 그러면 어떤 부피가 있을 거고 그 부피 안에 몇 개가 있는가라고 해서 전체 개수를 부피로 나눈 것을 number density라고 한다. 이거 하나하나 그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그러면 한 개의 입자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할 때 그 입자가
n개 모였을 때 질량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부피 V 안에 n개가 모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질량은 small m에다가 n을 곱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전체 질량이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 density니까 density는 잘 들여다보면 n over v라고 하는 것을 small n이라고 하는 number density라고 했었기 때문에 입자 한 개의 질량 곱하기 number density하고 똑같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큐빅 박스를 정육면체 박스를 갖다 놨어요. 여기서 커런트가 흘러. J라는 커런트가 흐르는데 by definition rho 곱하기 V라고 했지. rho가 density고 velocity인데 이 velocity가 딱 x2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rho는 mass 나누기 볼륨이니까 볼륨이 L 큐브가 되겠지. 그게 대입한 거에 불과해요. 자, 이제 current density가 있었는데 current density에다가 d 시그마라고 하는 area element 벡터, 이 n ha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면적이 있으면 그것의 노멀한, 여기는 이제 유니폼하기 때문에 이 넓은 면으로 해도 되고, 곡면이 있다면 어느 조그만 평면으로 근사할 수 있을 만큼 조그맣게 잘랐을 때 그때 그 면의 수직이면서 그 면이 포함하고 있는 내부로부터 바깥 방향을 향해서 n hat이라고 하는 유닛 노멀 벡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을 스케일러 프로덕트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dphi라고 해서 dphi라는 플럭스라고 이름을 붙이자. 자, 그럼 이 플럭스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J는 m 나누기 L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d 시그마 m 나누기, 그리고 여기 v가 빠졌죠. v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면적, 이렇게 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커런트가 가는 방향, 그리고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의 노멀 방향. 예를 들어 요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요 n 햇하고 j 방향하고 수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커런트가 이런 면을 만나면 일로 지나가는 플럭스는 0이겠지.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세타가 바로 커런트의 방향과 노멀 벡터의 방향 간의 코사인 세타 관계를 가지게 된다. 결국엔 뭐야? 어떤 면이 있으면 커런트와 패러렐한 노멀 벡터를 갖는, 다시 말해 커런트와 패러렐한 노멀 벡터를 가지려면 커런트의 수직인 면이 되어야 되겠지. 그럴 때 같은 커런트, 같은 면적이라도 플럭스가 맥시마이즈 되게 되어 있다. 플럭스가 이렇게 딱 수직으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E1.n hat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에 m 나누기 l의 세제곱이니까 뭐야? 여기에서 m v 나누기 l d
D 시그마 오버 L 제곱인데 D 시그마 L 제곱일 때 예를 들어 요 한 면 한 면은 전부 다 D 시그마가 유니폼하기 때문에 적분을 할 수가 있고 적분을 하고 나면 L 제곱이 되니까 이게 L 제곱이 다 날아가 버려서 요거만 나온 거네. M 곱하기 V 나누기 L. 자, 그런데 이 J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갱이 하나하나가 V라는 속력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V라는 속력으로 이 L이라고 하는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시간을 t라고 하면 길이는 v 곱하기 t 해서 이런 길이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걸 해보면 v 나누기 l이라고 하는 것은 1 over 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이 전체의 양은 질량 나누기 시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질량은 얘네들이 알갱이들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여기에 이 내부에도 분포가 되어 있고 바깥에도 있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녹화되고 나면 저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난다고 또 불평하는 학생이 있는데 저거는 너무 불가항력적인 거야. 나를 탓할 수가 없어. 내가 또 수업하다 말고 가서 막 신경질 내면 안 되잖아. 그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수업 끝났다고 나가고 막 할 때 복도에서 떠들지 마. 이 얘기 하니까 들었는지 이제 안 떠드네. 자, 이렇게 나간다. 그럼 안과 밖에 유니폼하게 이렇게 커런트들이 쫙 흐르고 있는데 한순간에 사진을 딱 찍어. 그러면 이 안에 n개가 있을 거고 그 n개의 하나하나의 질량이 m일 거고 이게 이제 큐브로 되어 있으니까 부피가 V인데 그것이 이제 L 세제곱 M 이렇게 해서 덴시티가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느 한순간 사진을 찍으면 이 안에 있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질량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시간 T라고 하면 이 T가 이 플로우가 이 방향을 L이라고 하는 길이만큼 지나갈 거기 때문에 V가 빵이라고 하면 M은 그대로 있겠지만 V가 빵이면 어떻게 되겠어?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 V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T는 작아지니까 T분의 1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V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도 많고 나가는 양도 많고 여전히 가운데 있는 질량 M의 전체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막아버리면 순식간에 빨려 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계속 들어오기만 하니까 여기 질량이 계속 증가하겠지. 자, 이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컨티니티 이퀘이션에 이제 도달할 그 근처에 우리는 와 있어요. 자, 그 반면에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스칼라 프로덕트가 나왔는데 질량이 어떤 시간당 들어오는 질량으로 했는데 그게 플럭스다. 질량을 전하로 바꾸면 어떻게 돼? 전하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이것은 커런트가 2학기 때별 전기에서 커런트에 해당하는 양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E1.n 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E1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노멀 벡터가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고 E1이 이쪽 방향이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얘가 이 면을 뚫고 내부로 들어가서 질량을 증가시켜 주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가 네거티브가 되었을 때 질량을 증가시켜주는 영향을 하게 된다. 근데 플럭스의 입장에서는 플럭스는 네거티브가 된 거예요. 요 면에서 플럭스가 네거티브가 되니까 요 m 오버 t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요 d의 반대 방향에서는 스칼라 프로덕트가 1이 플러스 1이 돼볼 것이 되고 그래서 플럭스는 나오는 플럭스 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같은 양이면서 플러스가 된다.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플럭스 그 커런트의 방향은 이쪽인데 노멀 벡터가 다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빵이다. 잘 생각을 해보면 아예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 이 네 면에서는. 근데 요 면에는 들어오고 요 면에서는 나가고 그리고 그 크기는 같고 해서 이 6면을 다 더하면 무엇이 나오는 거 아니? 아까 했죠. 이 하나는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이 플럭스의 closed surface 요거를 다 통과하는 플럭스의 합은 0이다라고 합니다. 0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질량 m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큐브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커런트의 방향을 임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폴라 앵글 세타와 어지무드 앵글 파이로 표현해서 임의의 각도로 다 표현을 하였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아까 나왔던 E1 햇과 N 햇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커런트가 N 방향이고 노멀 벡터를 N 프라임이라고 해서 스칼라 프로덕트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아까는 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D하고 D 프라임만 삼고 나머지가 다 사망했는데 요번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6면에서 다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단 그 페어들은 서로 마주보는 두 면들은 부호만 다르고 크기만 다른데 그 크기는 이 스칼라 프로덕트에 의해서 요 n이라고 하는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n 햇이 E1, E2, E3 플러스 마이너스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플러스 마이너스 E3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스칼라 프로덕트로 다 나머지 팩터가 결정이 된 것이다. 어쨌든 각도가 뭐 휘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지금 이 경우에는 커런트가 유니폼하게 흐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개수와 나가는 개수가 같고 따라서 그 박스 안에 들어오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질량은 인베리언트하다는 게 매우 중요한 개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했었는데 여기에 빵꾸를 뚫어놓고 공기압이 있고 이 헤미스크레이컬 서피스 위쪽하고 아래쪽에 리퀴드가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고 했었어요. 오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제로 계산을 해놨는데 이런 계산을 안 하고 다이버전스 시어럼으로 그냥 한 방에 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지금 J가 유니폼하기 때문에 유니폼하게 되면 상수이니까 다이버전스 J를 계산해 봐요. 다이버전스 J는 데리버티브들이거든. 근데 얘가 J가 전부 다 JX E1 hat, JY E2 hat, J3 E3 hat. 유니폼 하면 이게 다 상수라는 거잖아.
상수를 미분하면 다 0이지.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0이다. 유니폼한 커런트 덴시티가 있을 때 다이버전스 J는 0이다. 다이버전스 J가 0이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알고 있어요. 다이버전스 시어럼은 다이버전스 J의 볼륨 인테그랄은 그 볼륨을 바운더리로 하는 closed surface 상의 다이버전스 J 대신에 다이버전스를 날리고 J의 d 시그마 서피스 적분으로 바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다이버전스 J가 0이게 되면 이 적분은 0이다.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A 더하기 B가 0이다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 A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액션과 리액션이 있으면 뉴턴의 제3법칙에서 두 개의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이버전스 J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서피스 인텍 클로즈드 서피스의 서피스 인테그랄의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쉬운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판이 있어. 유니폼 커런트 J가 이쪽 방향으로 가. 여기 에리어 A가 있어. 이 A는 A에다가 그냥 E1 hat 이런 거. J는 J2 hat 이렇게 돼. 그럼 이것의 이 서피스 적분은 얼마가 되겠어? 그냥 J 곱하기 A야. 얘네 스칼라 프로덕트가 1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closed surface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판이 요 방향을 노멀한 벡터로 갖고 있으니까 closed surface를 만들려면 좋아. 여기에 모자를 이게 뭐야? 밑에 바가지를 갖다 놔. 바가지를 갖다 놔. 바가지는 이 복잡한 면이지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아까 이 적분이 JA라고 했거든. 요 서피스 적분이 JA면 이 바가지의 바깥 방향의 적분은 얼마가 될까 아는 사람?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이 바가지 속과 이 바가지와 이 판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다이버전스 J를 적분하면 얼마가 될까 아는 사람? 유니폼한 커런트이기 때문에 이게 빵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간 적분이 0이기 때문에 이 면적분 closed surface 상의 면적분이 0이어야 하고 한쪽에 여기에 여기 판에다가 한 적분이 JA이고 여기 파란데 한 거 복잡한데 하기 싫은데 이거하고 이거 합친 게 0이니까 파란색의 적분은 마이너스 J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활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적분을 직접 해본 거에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답이 이상하게 이 J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게 왜 이 구면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단면적인 파이 R 제곱의 답이 나오는가에 궁금해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처음에 배울 때는 괴로웠지만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면적분이 클로스 서피스의 면적분이 0이라는 걸 알려면 공간적분을 해서 이 공간적분의 인테그란드가 exactly 0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면적분이 0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단순하게 이 복잡한 면적분을 하지 않고 쉬운 면적분으로 환산해서 부호만 바꾸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한 순간 이후로 그것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왜 우리 반은 가르치냐 불평을 하지 말고 야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 너무나 즐겁구나 이렇게 생각을 파지티브하게 할 줄 알면 앞으로 훨씬 더 그 삶이 편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해보라는 거지. 근데 뭐 이 적분도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하기 싫으면 그냥 적분을 해서 이 답을 얻어내면 그만이에요. J 곱하기 A야. 크로스 섹션은 L이야. 그 다음에 크기는 그렇게 알아맞히고 방향을 잘 생각해야지. 방향은 이 노멀한 방향이 커런트의 방향과 패러렐한가 아니면 엔타의 패러렐한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 되고 심지어 이것이 더 찌그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요 적분에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에 불과하다라는 이렇게 적분을 도저히 할 수 없게 괴롭게 만든다는 건 이건 이걸 적분하라는 게 아니라는 힌트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conserved quantity, 이 conserve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양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로부터 아주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알게 되면 뉴턴과 같이 미련하게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뉴턴이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뉴턴은 가장 바보같이 문제를 푼 사람이고 그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학문이 발전하면서 에너지의 개념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반칙 아닌 반칙을 써서 한 방에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활용하지 않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또 배워서 암기해야 되는 피곤한 공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활용하지 않으면 지식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한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문제에 핵심적으로 다 반복돼서 나오고 그리고 6번에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클로즈드 서피스가 빵인 이유는 이게 다이버전스가 0인 경우이다. 다이버전스가 0인 경우는 꼭 J가 컨스탄트일 때만 되는 것은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다이버지 하는 필드가 있더라도 이런 데에선 다이버전스가 0이고 요 소스가 되는 여기서 이 출발해서 요 지점으로 또 사방에 나갈 때 여기만 다이버전스가 0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지난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자, 그래서 그게 합치면 0이라는 걸 이용하면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예를 들어 아까는 뭐 바운더리만 같으면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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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어느 면이나 같은 노멀 벡터의 방향이 동일한 방향이라면 그 면적, 그 면에 대한 이 적분이 항상 모두 다 같다라는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을 closed surface가 있는데 closed surface를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이쪽하고 이쪽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 그 개념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쿠션과 같은 이 그림 되게 잘 그렸지. 내가 이게 이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로 그린 게 아니라 매스매티컬로 그린 건데 이 일종의 파라메트릭 플러스를 하다가
이 쿠션의 파라메트릭 플롯을 내가 발견해 버렸어. 타이포가 났는데 내가 이걸 그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소파에 놓여진 쿠션하고 똑같잖아, 모양이. 나만 아는 거야. 물어보면 가르쳐 줄게. 자,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로 J가 이렇게 흐른다. 뭐 그런 문제예요. 이때는 다이버전스 J가 0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봅시다. 0이건 아니건 다이버전스 시어럼은 항상 오케이. 자, 이때 이 적분을 해봅시다. 이 적분을 해보면 여기에 로 곱하기 V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아까 그 플럭스가 기억이 나요? 어떤 면을 통과해서 나가는 질량이 시간당 이 면을 통과하는 질량이라고 했지. 이 안에 똑딱 하면서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나면 v 델타 t만큼의 거리를 지나갈 것이고,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가 있으면 v 델타 t가 a가 곱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델타 v라는 부피가 있을 것이고, 그 부피에다가 덴시티를 델타 v만큼 하면 질량이라는 게 얻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J는 로 V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V가 있으면 V에다가 로를 곱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걸 델타 T라는 만큼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A라는 단면적을 통과한 델타 M이라는 질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럭스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당에서 시간을 양쪽에 곱해버리면 플럭스, 이게 플럭스인데 이거에다가 시간을 곱해버리면 시간당 통과한 질량에서 그냥 질량으로 바뀌겠지. 단 여기에 부호 m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이 면을 통해서 사방으로 나가면 이 플럭스가 0보다 크죠. 커런트가 이 바깥으로 나가야지 노멀 벡터와 커런트의 방향이 패러렐해서 플럭스가 0보다 커지지. 그럼 플럭스가 0보다 커진다라는 것은 질량이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지. 그럼 이 안에 소갈맹이에 있는 질량은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델타 M이 여기에 M이 바뀌면 M 플러스 델타 M이 되어야 되는데 그 델타 M은 항상 0보다 작다. 플럭스가 0보다 크면 바깥으로 나갔으면 안에 있는 질량은 줄어든다. 델타 M은 0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플럭스에 델타 T를 곱하면 델타 T만큼의 시간 동안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 질량이 되니까 그 나간 질량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내부의 질량의 변화량이 0보다 작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델타 M, 다시 말하면 0보다 큰 양이 된다.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델타 T를 곱한 게 질량이라고, 마이너스 델타 M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델타 T로 나누어서 리밋을 취하면 시간당 얘가 잃어버리는 질량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죠. 볼륨 V가 내포하고 있던 질량이 시간마다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플로우가 안에서 바깥으로 다이버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쓰고 이 플럭스는
시간당 질량의 감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자, 이때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V라고 하는 부피가 포함하고 있는 질량이니까 이 M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로를 공간에 대해서 V 볼륨 안에서 적분하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얘가 dt의 d의 로 공간 적분이 되는데 이 타임 데리버티브가 적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타임 데리버티브 로 dx 적분인데 이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는 파셜 타임 데리버티브로 바뀌어. 왜냐? 이 인테그란드를 적분하기 전에 인테그란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x는 상수인 거야. 그래서 이 타임 데리버티브는 x를 상수로 두고 x가 변하지 않게 오직 시간만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파셜 타임 데리버티브의 공간 적분으로 바뀌어 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우리는 다이버전스 시어럼의 최초의 볼륨 인테그랄하고 비교해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단 어떤 함수가 f of x dx하고 g of x dx 이것이 같다라고 해서 f하고 g가 바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 적분이 어떤 a에서 b까지 이게 y 콜 x 요런 적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서 그것의 면적도 같게 할 수가 있거든. 그게 이 파이나이트한 구간에서의 적분이 같다고 인테그란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다이버전스 시어럼은 너무나 파워풀해서 이것이 아무나 아무 공간에서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자. 아주 조그맣게 x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그 점 주위에 반지름 엡실론이 되는 매우 작은 원 그리고 그 반지름을 0은 아니지만 0에 다가가게 매우 작은 원 안에서 이 적분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다 통하는 완벽한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러면 이 공간이 매우 작아지면 이 인테그란드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어버리니까 아 좋아. 그러면 요 상수가 되면 그 상수는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 이 조그만 공간 적분은 뭐 예를 들어 이거 3분지 4파이 엡실론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엡실론은 0으로 가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어버려서 이 아이덴티티는 얘를 날리고 이 인테그란드가 0이 그러니까 이것이 0이어야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0이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continuity equation의 differential form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continuity equation의 differential form이고 여기에서 만약 steady state라면 로가 타임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J가 빵이 되고 우리는 이제까지 이 완벽한 컨티니티 이퀘이션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고 예를 들어 할러데이 레즈닉 같은 그래. 그냥 다이버전스 J 이퀄 빵인 것만 고려했고 그게 빵이었다는 얘기도 하질 않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example들을 고등학생들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그런 책들에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제대로 알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하니? 우리가 배웠던 그 중력에 대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중력은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죠. 인버스 스퀘어 러를 만족하고 R 스퀘어, 1 over R 스퀘어에다가 radial unit vector
그리고 이제 strength가 마이너스 gm. 자, 이 구조는 electrostatic 케이스에도 똑같이 쿨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electric field는 1 over 4 pi epsilon 0 이거 2학기 때 배운 거지. 그 다음에 r squared er hat 그리고 이제 이 안에 central 포인트에 r equal 0에 있는 charge에 의해서 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지. 물론 이제 여기서는 Q가 positive일 때 electric field는 diverge 하게 되어 있고 gravitational field는 mass는 positive definite이고 항상 converge 그러니까 이 divergence가 negative가 되게 되어 있고 이쪽은 positive가 되게 되어 있고 negative charge일 경우에는 gravitational field와 같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이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많이 계산을 했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0이 아닌 모든 지점에서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지만 0일 때는 다이버전스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이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0일 때. 근데 물리하는 사람은 계산할 수 있어. 왜? 물리는 답을 아니까. 이게 터진다면 우주가 다 터졌겠지. 모든 물질들이 다 자기 자신이 있는 점에서 터져버렸겠지.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수학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G가 0인 데에서만 0이 아니고 0이 아닌 곳에서 X가 0이 아닌 곳은 다이버전스 다 빵이다. 그게 중요한데 그럼 다이버전스를 결국 계산해야 되는데 모든 공간에 원점을 뺀 모든 공간에서 다이버전스가 0이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원점을 포함하는 쬐깐한 엡실론의 레디어스를 갖고 있는 구를 만들고 거기에서만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자. 그 다이버전스 계산하면 되지 뭐.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돼. 수학에서 배운 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 아니 0에 0을 넣으면 터지잖아. 그런데 계산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하면 서피스 인테그랄로 만들어서 0에서 계산을 안 해도 되거든. 0에서 계산을 안 하고 반지름이 엡실론이니까 r 이퀄 엡실론이 돼버리고 이 서피스도 다음과 같이 r을 엡실론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엡실론이 터질 것 같지? 터질 것 같은데 터질 거예요 하는데 이 밑에 엡실론 제곱이 있고 위에 엡실론 제곱이 있어. 캔슬이 돼서 파이나이트하게 답이 나와. 엡실론을 0으로 보내도 이것은 그냥 1이야. 근데 우리는 지난 시험에도 나왔지만 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학자예요. 디락 델타 펑션은 펑션이 아니야. 근데 또 적분은 돼.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요즘은 수학하는 사람들 이거를 활용해. 물리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인 기술을 개발만 할 뿐이에요. 뉴턴이 미적분을 개발만 했지 미적분학 책을 쓴 적은 없어. 그냥 그 쉘 티어럼을 만든 거 하나로 수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냥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디락 델타 펑션은 그냥 적분이 1이다. 적분이 1이야. 그것밖에 없어. 원래 1이니까 여기 1인 것을 그렇게 해서 나타낸 거에 불과해. 왜 이걸 쓰냐 하니 나는 이 다이버전스를 알고 싶거든. 이게 공간적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적분, 1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적분은 바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디락 델타 펑션은 0에서 터져서 수학자는 절대로 그 값을 알 수가 없고 나는 그 값을 관심도 없어. 하지만 적분하면 1이야. 자, 그러면 아까와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서 이게
원점에서만 터지고 나머지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또 V 입실론만큼 잡아가지고 그 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것과 이것이 인테그란트가 물론 이 계수까지 곱해서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가우스 로라고 불러요. 자, 포인트 차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R 이퀄 빵일 때 electric field건 아니면 포인트 매스가 있으면은 gravitational field건 기술할 수 없었지만 심지어 그 지점에서의 미분까지 알아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적분 가능한 함수이지만 그 정확한 값 자체는 터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터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거를 건드려 버려서 완전히 이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우스 로라고 하는 것은 electric field에도 쓰이고 gravitational field에도 쓰여. 그래서 우리는 gravitational version of Gauss law고 이것은 이제 differential form이 되겠지. 다이버전스 theorem을 이용해서 얻어낸 gravitational field의 가우스 law가 되겠어요. 결국 다이버전스 gravitational field는 mass density와 연관이 있다. mass density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디락 델타 펑션이 바로 포인트 차지. 그러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수학적으로 쓰기에 좋아서 한 거고 수학만 매달려서 하면 이건 함수가 아닌데 해서 버리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려내서 그런 함수를 찾아낸 게 디락 델타 펑션이고 이것은 오로지 적분을 통해서만 정의된다. 이 적분을 하면 mass가 나와버리니까. 자, 10번. 자, 우리는 divergence J는 density의 partial time derivative하고 합쳤을 때 항상 0이 된다라는 continuity equation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steady state에서는 time dependence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divergence J가 빵이 된다라고 했어요. divergence J가 빵이 되면 빵을 적분하면 빵인 걸 알고 빵을 적분한 게 다이버전스 J를 적분한 거였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하면 그 커런트 덴시티를 이 볼륨의 바운더리가 되는 closed surface 상의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이 빵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losed surface를 쪼가리를 냈을 때 여기에서 나가는 것과 여기에 나가는 것 전체적으로 나가는 양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어서 한쪽은 이쪽이고 노멀 벡터를 또 요렇게 잡아주면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캔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면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면의 노멀 벡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노멀 벡터는 이 방향을 향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 튜브는 질량 플로우가 막 이 바깥으로 나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피스일 뿐이지 아무런 플럭스의 그 투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요면과 요면 두 개가 이 전체와 함께 closed surface를 만들게 되는데 continuity equation에 따르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을 surface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전체의 closed surface의 그 flux 적분은 d phi 적분은 그것은 j d 시그마의 closed surface에 대한 인테그랄이고 continuity equation에 의해서 이것은 0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magnitude에 있어서는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 J.D 시그마.
여기에서 a, small a라는 면적에다가 v를 곱한 것과 여기에 v에다가 large a, area를 곱한 거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continuity equation의 아주 스페셜 케이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11번과 12번은 17번 본문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간에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